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17년 정도가 흘렀는데 여전히 현업에서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어려움이 많고 또 이 노인분들을 일선에서 가장 앞서서 선봉을 해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가 앞으로 더 개선돼야 되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태경입니다. 바쁜 시간, 주말 휴일에 귀한 시간 정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공통적인 질문들이 많더라. 그래서 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 이렇게 잘 확장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이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우리 순천 양희성 지휘준비위원장님께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요, 저희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작년 6월에 정식 출범을 하고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보다도 좀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목소리를 듣고 내용을 이렇게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 결과에 따라서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협회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이렇게 다음 대선 공약으로서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경영하시면서 굉장히 꼭 하고 싶고 어렵고 힘든 애로사항 반드시 좀 개선되었으면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시면은 이거 내용을 잘 이렇게 편집하고 해서 이 목소리가 이렇게 정부 정책에 또 국회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좀 못살게 괴롭히는 건강보험공단 실사를 이렇게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제도 정책 말고 우리 협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또 말씀 주시면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따 여러분들 말씀 다 듣고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현 주소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협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은 여기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요양협회 노인복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설립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방문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먼저 묻고 싶은 게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설립을 준비하셔서 이제 발걸음 내디디셨는데 혹시 먼저는 1순위적으로 뭔가 지금 추진하고 싶은 실천 방향성에 관련돼서 어떤 그런 게 나오셨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것만큼 빠른 시일 안에 실현하시고 싶다라는 게 먼저 있는지 그래서 그게 있다라고 한번 들어보고 싶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보안 쪽으로 뭔가 이제 궁금한 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먼저는 들어보겠노라고만 하셔서 먼저 그 답변을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먼저 다 이야기 말고 먼저. 네, 지금 최일선상은 이것만큼 내가 실현시키고자 지금 협회를 해서 하고자 한다. 아니면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한다. 지금 제가 그거를 지금 몰라서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이크를 이어폰을 가지고 이렇게 좀 돌렸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마이크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안는 여기 적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그런 부분 이렇게 언제든지 정해진 건 없으니까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를 왜 만들었냐, 제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정답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만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노후가 잘 보장되는 복지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돈이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노후를 잘 챙길 수 있는데, 노후가 되었을 때 돈이 없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장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꿈꾸고 원하는 것은 노후가 되면은 국가와 사회가 다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이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끝없이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은 선별하지 않고 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속에서 끝없이 받아줘야 한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이 대한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선별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보험료 동결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끝없이 확장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시켜야 되고, 이 다양화시킨 내용을 그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운영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이 비용도 보다 더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대상자를 끝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공적보험이 양적으로 확장되어야 되고, 내용적으로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 대한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짧게 이 정도 답변 드릴게요. 네. 그럼 뭐 질문을 계속해서 해도 돼. 일단은 제가 한 번 질문을 쭉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질문 내용 요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게 그때 이제 서로 일문일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른 분들도 쭉 의견을 한번 말씀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어서 네. 예. 이제 생각 한번 먼저 하실래요? 한마디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보호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유현주고요. 저는 처음에 여기 요양보호사협회가 생긴다 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내 업에 요양파트가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대부분은 어쩌나 그런 걱정이 됐어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모르는데 안 좋은 쪽으로 해서 서로 좋은 정보를 교류하면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게 서로 결탁이 돼가지고 뭉쳐서 우리 내 업에 방해가 되면 어쩔까 그런 심히 연락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협회에 있다가는 솔직히 공지는 못했어요. 못하고 가볍게 이제 저랑 조금 친분이 있는 분들하고는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이 좀 해소받았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네, 저 일단 제가 지금 요즘에 그 건강보험공단 주사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면 건의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요양보호사 협회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처우에 관련된 어떤 1순위가 가장 큰 관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도 현장에서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지방도 그렇고 아마 대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채용하는데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자면 이제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정부 어떤 취급을 받는 그 이하의 어떤 실상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또 일하셨던 분들은 좋지 않은 기억들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발을 이제 내딛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작년에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뭐 언급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현실성 있지 않은 방안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건의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악성 수급자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든든한 친구라는 슬로건을 내거셨는데, 제가 이제 어르신을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소수의 인원, 정말 0.001%도 안 되는 소수의 악성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 한 명에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한 50명, 60명 이렇게 거쳐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때문에 소문이 안 좋게 납니다.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지키고, 성추행성 어떤 행동이라든지 언행도 있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쓰리아웃제를 둬야 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아니 무분별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서비스를 온당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탈퇴를 시켜야 된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좋지 않은 그 인식이 너무 가파르게 퍼지다 보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렇게 갑질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수의 갑질하는 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센터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경고를 하고 결국엔 센터에서 그냥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 어르신들은 계속 센터를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상품을 고르듯이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1순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을 저 사실 좀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염려하셨던 노조와 같은 성향의 어떤 협회로 꾸려지는 것도 역시 그건 상생의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주간보호도 그렇고 뭐 시설도 그렇고 제가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처우의 어떤 물질적인 상황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100명 이상의 어떤 수급자를 모시고 있는 기관, 50명 이상, 그리고 30명 미만, 이런 기관들이 다 자기들만의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비율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를 모두 동일하게 잘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차등을 둬서 혹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론할 때 몇 명인 시설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나,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앞으로 만약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뒤에 마이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영양동 쪽의 대원이라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제가나 방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병원에 요양보호사, 요양병원에 이렇게 투입을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개선을 위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방문이나 재가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이나 이런 쪽은 4대 보험들이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요양병원에는 그게 적용이 되질 않더라고요. 물론 통합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요양보호사들은 4대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있는 그런 쪽은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것도 개선은 좀 요지가 있지 않나.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자리이니만큼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밤늦게 늦게까지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4대 보험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좋은 말씀입니다. 왜또 그런 말씀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연양동에 드림노인 복센터 장 김홍숙입니다. 먼저 할게요. 어제 제가 이 대한요양보호사협회라는 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생긴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너무 생소했어요, 사실. 근데 이 자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 요양 기간의 어떤 권익보호라고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요양보호사의 무슨 근데 너무 열악해요. 진짜 우리 방문 여행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근데 요양보호사들도요 이렇게 이제 면접을 봐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어디 센터는 시급을 얼마를 주네, 어디 센터는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게 너무 아주 정말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운동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협회로 이제 요양보호사 협회로 이제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와 함께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좀 달갑지 않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이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으나 뭔가 좀 이렇게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가장 지금 힘든 부분이 뭐냐면 요양보호사들을 이렇게 구할 때 갑자기 구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협회에서, 요양보호사 협회에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왜 또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생각나면은 더 설명하고 답이 안 되면 다시 또 물어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준비된 대로 이렇게 하고 좀 제가 좀 생각과 안 맞는 것들은 다시 보고 할게요. 저희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동시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단체, 요양원이겠죠 앞에? 요양원, 주야간 보호단체, 방문센터를 운영하는 분들과 함께 돌봄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저희 협회의 취지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내용이 협회가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게 노조 비슷한 그런 거 아닐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게 더 좋죠. 네, 이게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듣고 그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특정 지역에서 뭐 이를테면 광주광역시에서 7, 8년 전에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요양보호사들이 센터를 신고하고 별 내용도 아닌데 붙들려 가가지고 이렇게 조사받고 나서 뭐 이런 서로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 운영 관계자는 동반자 관계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 할 거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 협회가 그러면 뭘 추구하느냐? 저는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돌봄에 있어서 우리 협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선별해서 하면 안 된다. 지금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등급 획정 대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사회보험제도는 무너진다고 저는 보고, 끝없이 시장을 확장해야 된다. 이 대상을 다 받아내야 된다. 다 받아내지 않으면은 이 제도의 생명력은 없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힘들어지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중산층 서민들이 힘들어지죠. 이 보험에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받아주지 못하면은 이를테면은 그 개인이 책임지고 이렇게 요양병원이라든지 다른 민간 시설을 가게 됐을 때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뭐 잘 아다시피 대략 시내에 뭐 한 250만 원 들어갈걸요? 개인 요양 들어간다 했을 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끝없이 확장돼야 되고, 서비스를 다양화시켜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섬세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욕구에 맞게, 처지에 맞게, 중증도에 맞게 이렇게 재편해야 되고, 요양보호사님들도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요양보호사 이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뭐 최근에 도입된 뭐 3년, 5년, 7년 장기 근속 수당 6만원, 8만원, 10만원 보태주는데 실질적으로 매우 정부가 기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급여를 한참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그 방문센터는 3시간 하면 대략 75만원, 6시간 하면 150만원. 근데 이분들이 선택지가 이제 넓어졌어요. 과거에 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초에 했을 때 너무너무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쉽고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1세대가 물러났고 이제 2세대가 와야 되는데, 그 와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만큼 충분치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간병 영역의 분들이 전부 요양보호사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지원사라는 2026년부터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서 전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생활지원사 이 제도가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확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요.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문제가. 왜 그러냐면 생활지원사 넣어보고 안 되면 여기 하는 거고, 그 150만 원과 어찌됐든 최저임금이 209만 원, 210만 원인데 150만 원과 210만 원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계를 수단으로 하는 사람의 선택은 당연히 210이 선택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문센터 6시간이 경쟁력을 최소한 갖고 가려면 저는 한 180원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210이다 했을 때 그래야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구인난을 나는 해소할 수 있고 이 제도가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원의 권익공고와 자질 향상 도구는 당연히 협회의 핵심 이유는 그 업을 하고 있는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끊임없이 올리는 게 제1 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정부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를 전문인으로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교육 수준을 끝없이 높여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도적으로. 직원들이 고령이나 노회성 질병 고통받는 노인건강복지 뭐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다음 요양보호사협회가 그러면 왜 17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없을까? 2008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당시 한국요양보호사협회와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두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통합을 구체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요청을 했었죠. 왜냐면 통합을 하면은 너희들
사단법인 허가를 하고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해서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그 정부의 주요 사업들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 단체로 이렇게 인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었고 여기에 근거해서 2024년 6월 말에 아니 2016년 12월 27일인가 완전 말에 두 단체가 통합을 해요. 근데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하자마자 한쪽 단체 회장이 통합 무효 선언하고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두 개 단체로 찢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급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으로 9시 뉴스에 계속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폭행했네 문제 이런 문제들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그 면허나 자격은 해당 직능에게 권한을 많이 위탁줘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단체가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작년에서야 이제 도저히 답이 없다 안 되겠다. 작년에서 보수교육을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23년도에 내년부터 보수교육 도입하겠다. 천명을 했고 그 보수교육의 위탁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시킨 거죠. 이것은 아마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임시 위탁이라고 보면 아마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러면은 당사자들이 다른 협회처럼 나서서 요양보호사들의 권익과 교육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회가 당연히 필요하게 된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작년 6월에 창립 총회를 하고 저희가 사단법인을 허가 신고를 냈죠, 정부에.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는 대표단체 하나만 선정해서 허가를 하고 권한을 이렇게 줄 거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세 번째 사단법인 허가 신청을 왔는데 앞에 두 개의 단체하고 통합을 하든지 통합이 안 되면 당신의 단체가 대표단체라는 것을 입증을 해라. 입증 방법은 회원 수나 전국 조직 방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그게 이제 6월에 창립총회하고 정부가 반려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7월 말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부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 조건을 맞춰서 아마 내년 봄쯤에 보강해서 다시 재신청하겠다. 그런 이제 답변을 저희 진행하고 있는 거죠. 다음 정부 승인 사단법인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정부는 보건복지부 사업은 그 의사협회가 왜 저렇게 힘이 셀까? 이상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는 해당 그 직능의 전문 영역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에다가 보수교육뿐만이 아니라 면허 관리, 징계, 그 다음에 여러 제도들까지 전부 위탁을 줘요. 대신에 복지부는 그 위탁을 준 대신에 저 협회가 그런 공공 영역에 정부를 대신해서 일을 하려면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을 합니다. 보수교육도 돈을 받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위탁을 하고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이렇게 위탁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대부분의 단체가 그 의무 가입을 하도록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 이런 데는 법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이 보수교육을 협회에 또 위탁하고 협회 가입 의무화 시켜놓는 거죠.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영양사협회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협회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최근에 의사협회 이런 내용을 보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생각과 좀 서로 충돌되는 분야에 있어서 너무 개인 직능의 그 어떤 이해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서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이게 정부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왜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한요양보호사 협회를 만들었냐 그런 거죠. 힘이 있어야 제도 개선하니까.
17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정부가 눈 하나 깜짝 않고 심지어는 작년에 이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결정은 정부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은 여기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참석도 않고 보통 정부 중요위원회에서 보통 노사 관계를 대변한다 했을 때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보험료 올리자는 말을 절대 안 하죠. 본인들이 그 월급자 단체의 대표다 보니까 하나의 세금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보험료 올리자라는 것은. 근데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이 돈을 늘리지 않고 제도 개선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올리자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아쉽게도 제도가 계속 퇴보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게 우리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추가 인력 가산제도 없앴잖아요. 충격이잖아요. 정부가 저는 좀 속였다고 봅니다. 속였다고 그 단체 대표들을. 뭐라고 했냐면 2.3명에서 2.1명으로 기준 완화하면서 그 수가를 7점 몇 프로를 올려주면은 그 가산 인력을 없앤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거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잘 여기 운영하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잖아요. 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하고 엔터를 딱 누르고 다들 충격이 빠지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이분들은 추가 인력을 사용한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인지상정일 거예요. 정원 규정을 하기에도 빠듯한데 나중에 요양보호사가 그만둘 것을 대비해서 추가 인력을 사용하기는 되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거죠. 갑자기 그만두면은 바로 인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양보호사 인력 너무 어려워요. 갈수록 지금 이 상태에서 제도 개선 안 하면 26년 통합돌보법 시행되면 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 나가면 2.6명 내부고 아니 지금도 80인 시설 하신 분이 40인 시설로 쭈그러들어가지고 정부의 불만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정부가 방향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정부 제도를 요양보호사 협회 이 보수교육을 위탁받게 되고 회원이 지금 장기요양보험 일선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65만 명이고 저는 요양보호사 한 100만 원 좋게 일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간병이나 여기 생활지원사나 그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가점이 있어서 태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는 분들이 많이 진출해요. 어떻게 된 게 이 몸통이 장기요양기관 이 서비스가 몸통인데 몸통은 외면하고 사이드만 자꾸 확장되어지는 이 기로에 지금 목전에 와 있고 내년 26년 이 제도 시행되면 더 심하게진다는 건 자명합니다. 다음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의 오해와 진실. 요양보호사협회는 노조와 비슷하다? 노사관계냐? 노사관계 아닙니다. 노사관계는 뭐냐면 고용 피고용 관계가 노사관계예요. 식당에서 내가 일하면 고용 피고용. 우리 식당 돈 엄청 잘 벌어. 나 돈 좀 더 달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장기요양보험제도 관계는 노사관계가 아니야. 아무리 내가 원해서 우리 센터장을 이렇게 급여를 올려달라고 한들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수가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고시로 운영하는 이 수가에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면 센터장을 괴롭히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제도를 개선을 해야 돼요. 보험료를 높여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중에 왜 조직적으로
센터장을 흔드는 일을 조직적으로 왜 하지? 저는 그런 행위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아주 작은 범위이고, 이를테면 1%라면 99%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내용인데, 이 1%에 왜 이 1%를 굳이 겨냥하고 거기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오해와 갈등의 진실 중에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거죠. 뭐냐면 이 제도적으로 정해진 고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는 두둔할 수는 없죠. 다만 고시를 준수하는 상황에서는 일도 서로 싸울 일이 없다. 저는 단언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제도가 17년 쌓이다 보니까 또 제도도 촘촘해지다 보니까 운영자들도 많이 바뀌었고 달라졌어요. 예전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덜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의도적이었다면 요새는 제도가 사실 복잡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보험 제도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건 뭐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지도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묘하게 건강보험공단에 불만이 많은 이유는 마치 그 숨어서 암행 감속하는 것처럼 뭐 저거 문제 아는데 그 쌓이도록 보고 있다가 마치 이게 커지면은 세게 이렇게 책임을 물어서 본인 뭐 승진 인사고과 활용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만큼 그런 일이 이제 경험을 주변에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도 매우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갔는데 다음. 네.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도 좀 이해 부족 측면도 있어요. 이 제도가 이런 구조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 한다더라 뭐 이런 문제들은 저는 이제 다 같이 좀 서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0% 갈등 요인이라고 제가 적어줬는데 실제로 이제 고시를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제가 봐서는. 어떤 거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관계법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저 고시가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경우는 일부 소송을 걸면 재판부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먼저 생각해서 고용노동부의 그 기준으로 근거해서 판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과 요양보호사 갈등이 문제가 아니죠. 건강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가 준하는 근로 규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수가를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저희 협회가 사단법인이 되고 나면 맨 먼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복지부 관계자 대놓고 자 복지부 너희가 보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기준을 요구를 하는데 과연 86.6%를 인건비 사용하고 나머지 13.4% 가지고 이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이걸 준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담고 있다고 보는 거냐. 나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 13.4% 가지고 이 돈 운영 내용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것들 충족이 안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대한민국 노동자는 법정 공휴일은 뭡니까? 다 유급휴가예요. 근데 우리 지금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이 내용은 일한 날만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가끔 가다가 법정 공휴일 수당가 못 받았는데 달라 소송 걸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하는 요양보호사도 획기적으로 처우가 개선되어서 당당하게 일을 해야 되고요. 운영자들도 고시를 100% 지키고 정당한 사업 소득과 정당한 안정적 운영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게 핵심 요인인 거죠. 쪼이고 줄이고 편법의 일반적인 것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10% 갈등 요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과 고시를 준수하지 않는 일부 운영자의 문제가 10% 갈등의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나머지 90%는 그 나머지 영역 갈등의 요인은 없다. 다만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제도의 차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급여를 많이 받고 싶으면 우리 현 제도를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르신을 케어하는 규모가 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86.6% 정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0명, 20명, 100명, 200명이 운영하는 조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 차이에 대한 운영의 차이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제도가 세분화되게 해달라는 말씀 당연히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제도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은 뭐냐면은 86.6%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100명의 케어를 하는 분하고 50명의 케어를 하는 분하고 100명을 케어하는 센터에서 일하는 분이 조금 돈을 더 받게 돼요. 구조가 그럽니다. 구조가. 그래서 제가 제일 이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뭐 요구를 하니까 일부 이제 특별 보조 수당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제발 같이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 내에서 서로 차별을 조장하거나 방문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 제일 열악한데 더 그분들을 차별하는 이런 제도를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조현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은 뭐냐면요. 규모 차이와 상관없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를 우리 수가에서 반영하는 방법을 나는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86.6% 내에서 그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 이 일을 몇 시간 하는 사람은 얼마, 이게 일관되게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는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주신 그 표현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 건데 아무튼 악성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요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공립요양, 공립센터 이런 거 할 때 민간 영역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그렇게 힘들게 하는 어려운 요건들을 단기보호 시설도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갖고 돈이 안 되잖아요. 단기보호 시설 못 하잖아요. 근데 필요는 한데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지자체에서 돈 들여서 그걸 만들고 단기 시설 수용하고 그리고 아까 그런 분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분들을 안아줘라. 저는 이제 평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양보호사협회가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건 저겁니다. 저희는 그 사회복지사와 똑같이 그 요양보호사의 그 학원제를 도입하고요. 임금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건 이제 방향성의 문제인 거죠. 좀 장기적인. 그리고 지금 이 7가지는 당장 개선해야 할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첫째, 요양보호사 과실 없이 서비스 제공 종료될 때 최소 3일 이상 수가 보장해라. 그래야지 생계의 문제가 위협을 받지 않는 거고,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줘야지. 하루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만두면 내일 나오지 마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3일 이상 보장하자. 이게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 근속 장려금 동일 기간 상관없이 3년 이상이면 인정하자.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년 이상 하는 사람이 5%가 채 안 돼요. 5%. 무슨 말이냐면, 근데 3년 이상을 한 사람은 이미 그 센터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관계가 돈독해서 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근데 이제 정부가 뭔가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처럼 장기근속수당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거 완전 꼼수예요, 꼼수. 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사람은 전체 업에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저는 한 1, 2%, 2, 3% 수준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209만 원인데 150만 원 가지면 선택의 폭이 되냐고요, 도대체가. 전 모르긴 해도 6시간 일하면 감각적으로 봐서 180 정도는 되면은 조금 저는 뭔가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거 3년 이상 해서 다 줘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180 정도 수준에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인상을 하고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골격계 질환은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자료나 다 보니까 제일 요양보호사들의 애로사항은 첫 번째가 건강상의 문제예요. 근데 이분들은 몇천 원 아까워서 물리치료 받으러 안 가십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단축돼 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자기 부담금은 수가에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100%를 못하면 50%라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장기요양용은 지원센터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 편성해라. 252개 지자체이기 때문에 252억 편성하고 각각의 지자체가 1억 편성해서 순천시에도 장기요양용은 지원센터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센터장이 감당할 수 없는 공공 영역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제도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도 어떤 분 말씀드린 취액 성취 또는 도둑으로 몰렸을 때 법률적 상담, 전문적 상담을 개별 센터장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법정 의무 7가지 교육 앱에 접속하기도 힘들어서 센터장 보고 대신 들어달라고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교육들 근접한 공간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스트레스도 되게 많고 하는데 힐링 프로그램도 자기를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셔야 되고 순천시 이렇게 넘는데 각 동마다 경로당 다 있는데 말입니다. 최소한 동쪽 서쪽에 쉼터 하나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그렇게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장기요양병원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한 우리 순천시 조례 장기요양병원 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내년 예산에 좀 편성 좀 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했는데 아무튼 왜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협회가 산하법인이 되면 내년에 정부 예산에 무슨 일이 있어도 1번으로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게 큰 제도적인 이런 중요 주장은 그런 사업에서 1번으로 내년에 반드시 꼭 하고 싶은 건 장기요양병원 지원센터를 반드시
전국에 252개 지자체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저희들 주장이고요. 여섯 번째는 요양원 추가인력 가산제 폐지는 복원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복원시켜야 돼요. 이거 뭐처럼 좋은 제도 이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요양원들의 이 스트레스와 부담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복원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일곱 번째는 우리 몸통인 장기 요양기관 말고 많은 분들이 저기 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간병. 근데 간호사들 큰 소리 빽빽 하면서 누구씨 저 청소하세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 측에서 우리 요양보호사 간병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업이 아닌 것을 부당한 지시를 이렇게 시킬 수 없도록 명확하게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입법을 좀 추진하자. 이게 이제 네, 다음. 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 중에서 더 질문 내용이 있으시거나 이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좀 주십시오. 키워야 돼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양에서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재라고 합니다. 저는 기관 운영자 입장에서 고재경 회장님의 제안을 작년에 받았는데 저는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어느 직군 중에 협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방문 요양이 됐든 주간보호 됐든 요양원이 됐든 가장 많은 인원이 요양보호사인데 사회복지사도 협회가 있고 간호조무사도 협회가 있고 하다못해 저희 기관들도 기관 나름대로 뭐 주간보호협회, 요양원협회 뭐 이런 지역별로도 있고 전국 조직도 있는데 요양보호사협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주간보호가 됐던 이 요양시설들이 운영이 되려면 거기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험 수가랄지 아니면 정책이랄지 이게 반영이 됐으면 아까 요양원 인력 조정하면서 가산 없애는 거 이런 것은 없었을 거예요. 가산이 있음으로써 한 명이라도 더 뽑아서 요양원에서 운영을 하면 요양원도 편하고 어르신도 편하고 일하는 사람도 편한데 이 가산을 없애버리다 보니까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더 필요한데 안 들리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방문요양 쪽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수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처우도 개선이 돼야지만 방문요양센터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생활지도사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생활지도사 제도가 정말 정책이 되면 방문요양을 없애질 거예요. 방문요양 영역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방문요양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지도사로 가서 그분들이 방문하기 시작하면 방문요양 자체가 아마 설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고민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되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저희 같은 장기요양 기관들이 같이 생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흔쾌히 동의를 하고 광양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게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인 단체로 지정이 돼서 법인 단체의 목소리로 반을 상대해야지만 이 제도 개선이랄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말씀하셨더라도 다른 분이 없으면 추가로 말씀
활발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정해놓고 할까요? 우리가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1시간 반에서 3시 35분에 끝내도록 하시죠. 네.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시고, 뭐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더 말씀 주실 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우리 준비위원장님이 기업의 이 진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무엇이 위협적 요소이냐 뭐 그런 관심이 일선 운영하시는 분들 많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초고령 사회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몇 년도 기억이 얼핏 안 나는데 노인 인구가 57%가 몇 년도라고 하던데, 저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이나 기업이라는 것들은 돈이 되는 곳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인 돌봄이나 실버 산업 관련해서 갈수록 그 영역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큰 틀에서 시대적 흐름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양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보험료를 낮추고 올해는 동결시킨다라는 의미는 장기요양제도 자체를 축소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등급 결정자를 줄인 것이니까. 이미 그 25년도에 수가를 3.92인가 3.93%를 올렸고 보험료는 동결시켰고 대한민국 국민의 실제 소득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24년에 비해서 25년에 등급 판정자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 액수가.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등급 판정받기 왜 이렇게 어렵나, 제 돌아다니면 그런 소리를 수없이 지금 듣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죠.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방향을 대놓고 민간 시장 키워주겠다라고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은 대기업이나 그 보험사나 이런 데 물밑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대기업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야 큰 실버타운부터 이렇게 층층층층 해가지고 돈이 일반 서민들에게도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이렇게 차별화된 민간 시설을 만들어내고, 또 요새 TV 보면은 뭐 간병 치매 보험 엄청나게 선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위기를 느끼니까 그런 보험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그 시장을 넓히려 할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보험 영역이 축소되면은 그만큼 이렇게 급격한 초고령사회 진행 과정에서 기업들이 그 영역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다 이런 거고, 그러면 그것만 하나 기업들은 이미 우리 공보험 시스템에도 또 들어오는 거죠. 지금 뭐 그 처음에는 방문센터하고 유아간보호센터만 들어왔는데 최근에 정부가 그 요양원도 풀었잖아요. 단 전제는 달았죠. 그 비영리 민간단체에만 허가를 하겠다라고 한 발 탔죠. 이 한 발 튼 제도 촉발은 그 서울 오세훈 시장이 시작한 거죠. 이분 보니까 뭐냐면 서울 시민들이 입소할 수 있는 요양원이 부족하니까 경기도로 많이 나가더라. 그런데 보니까 인구는 줄어들어서 보육시설을 했던 사람들이 요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요구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복지부에 임대로도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길을 타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지부도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해서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기업이 이미 비영리 민간단체 가지고 있는 단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17년이 지나면서 당장 작년에 엄청난 제도 후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 장기요양 이 시장 공범을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 단결과 목소리가 적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반대는 했죠. 뭐 한노엽 대표하는 회장께서 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그 제도 개정하려고 할 때 반대는 했죠. 그러나 뭐 눈 하나 깜짝 안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보험료 동결하고 없애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이고요. 우리가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우려가 뭐냐면 그럼 비영리 법인에다 열었으면 여기서 머물까? 또 어느 지점에 이제 한 발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제도를 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3군데에서 5군데는 가요. 그러면은 주야간보호센터하고 여기 요양원은 첫째 시설이 새롭게 투자되지 않는 데는 경쟁력에서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시설을 먼저 보고 두 번째로는 그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 입소문 이걸 판단하고 걱정되니까 우리 어르신을 가족처럼 잘 돌보는 그 기관센터장 아니 요양원장의 마인드와 그렇게 잘 보호해 주는 건지. 근데 시설에 대한 흐름력이 큰 거죠. 근데 이제 역으로요, 방문센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 방문센터를 기업이 왔을 때 장점은 뭐냐면요, 그 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할 때 인원을 그 중앙에서 이렇게 직접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인원 고용을 좀 덜 써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경쟁력의 장점이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그래봐야 직원이기 때문에 일정 원으로서 센터장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갖는 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이 업을 지키고 이 노력은 이제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업에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관계망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또 얼마든지 어르신에 대한 그 돌봄을 잘 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더 크기 때문에 경쟁력은 지금 뭐 기업이 일정 수준 이렇게 확 왔지만 오히려 앞에 말한 두 기관은 시설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데는 기업이 경쟁력이 더 강하고, 오히려 방문센터는 기업보다는 지금 일반 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더 상대적인 장단점은 있지만 더 있어 보여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작년 8월부터 정말 수백 명이 만났어요. 운영하시는 분들을. 그러면은 핵심이 뭐냐면요, 요양보호사를 굉장히 아끼는 센터장이 가장 결국에 장기적으로 봐서 이분이 딱 잘 잡혀요. 그 아끼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좀 더 알잖아요. 동물도 내가 저 동물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듯이 사람이 요양보호사들이 우리 센터장하고 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 알거든요. 이걸 인간적으로 잘해주시는 분들이 경쟁력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업무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를 정확히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손해볼지라도 이를테면은 업무에 있어서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가서 업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시키고 저것도 좀 시키고, 그러면 거절하면은 아니 다른 부분은 뭐 다 하던데 당신은 왜 그냐, 당신만 있는 거 아니냐, 거절 이렇게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이 경계선에서
조금씩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죠.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구분을 명확히 해버리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때요 센터장들이 특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봐서 이 센터장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제 발생한다 하면은 그 사람 보호자에게 정확히 하는 센터장이 있잖아요. 우리 요양보호사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걸 넘어가면 과다한 내용들은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자연스럽게 요양보호사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분들이 말하기가 주저주저해지고 요양보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행위 하나가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일하는 데 엄청 도움이 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분들이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정말 승승장구예요. 이 업계에서 40대면 굉장히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200명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그 양반은 아주 이해가 안 될 정도만큼 그걸 끊어버려요.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못 보냅니다, 못 합니다. 진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쌓이니까 이 요양보호사들이 저 센터장 아니면은 다른 데 파트너를 하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저 센터장하고 나는 무조건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의 성공의 비결은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이렇게 정적 이 네트워크가 이게 승수예요. 이게 승수. 장기적으로. 그걸 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제가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 그 지점에 있더라. 확실히 제가 그때 정말 누구보다도 저는 아마 센터를 직접 이렇게 만나서 막 1시간, 2시간 대화하는 사람이 저보다 많은 사람이 있을까만큼 저는 지난 8개월 동안에 수백 명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하다 하면 계속 물어봐요. 아, 그렇게 하면 이런 일 안 생겨? 이런 일 안 생겨? 다 들어보고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마무리 하시기 전에 또 아마 말씀 안 하신 분들 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선생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 한 말씀 하세요. 네. 저 마이크 안 해요? 네. 네. 여기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아까 저기. 그 장기 요양 내가 눌러줄게. 그 장기 요양 그 요원 지원센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라고 그 공공에서 우리 순천했었잖아요. 목포하고 순천하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 현재 민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에서 그게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보험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은 광역단체들은 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뭐 1명, 2명, 3명 있는 데도 있고 서울은 4개 권역에 있는데 한 권역에 뭐 16명 일하는 데도 있고 법에가 명시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설치하라고 법에서 명시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 운영하는 데 주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센터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그런 것이고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더라도 하는 일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주로 상담, 요양보호사 힐링 프로그램 진행,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뭐 긴급 돌봄 같은 거 하시나요? 긴급 돌봄, 네, 긴급 돌봄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인원이 비어 있을 때 그 대신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역할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쪽에서는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예산을 범위 내에서 사업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초자치단체에도 그걸 하자라는 거고 아까 우리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요양기관을 운영하자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다른 마무리. 35분 됐습니다. 33분입니다. 뭐 그래도 그러면 플러스 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네. 최저인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현숙이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초창기에 땄는데 저도 17년인데요. 그런가요? 어쨌든 좀 초창기에 땄어요. 네. 땄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없어서 몇 년 동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단체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협회가 돼서 그걸 관리를 하실 거죠. 사단법인 법적 지위를 복직으로 또 받으면 이제 네, 관리가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요양보호사 권익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제대로 돼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면서 그 권익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같은 데 파견을 아까 어디 센터장님 하신다고 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에서는 거기 와서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된가 봐요.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됐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요양보호사 권익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제대로 돼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면서 권익을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약속대로 지금 34분인데요.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그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의 대표단체를 인정하겠다라는 그 법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방금 오늘 주신 그런 의견이나 협회가 응당 가져야 할 책무 그런 건 잘 새겨듣고 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교양보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본인의 업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업도 유지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이 장교양보험 제도가 국민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안정화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나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우리가 끌고 가야 할 대한민국의 돌봄 현장을 제도를 개선하고 좀 더 개선된 여건 속에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협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